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바로 가족입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등을 기대어 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우리는 그 끈끈한 정과 믿음 속에서 평생의 안식을 얻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그 가족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배신의 칼날을 꽂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한 평범했던 여성이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 바로 언니와 남편에게 받은 끔찍한 상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에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40대 여성입니다. 이로는 2살 터울의 언니가 한 명 있었죠. 어릴 적 제게 언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저보다 훨씬 예쁜 외모에 공부까지 잘했던 언니는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우상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도 저 멀리서 언니의 모습이 보이면 저는 마치 영웅이라도 만난 듯 달려가 친구들에게 소리치곤 했습니다. 얘들아, 인사해. 우리 언니야. 정말 예쁘지? 우리 언니는 공부도 엄청 잘해서 시험만 보면 전부 100점이야. 제 자랑에 어깨를 으쓱하며 쑥스럽게 웃던 언니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그런 언니의 뒤를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언니는 제게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언니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언니가 입는 옷 스타일을 따라하고 언니가 다니는 서울의 명문대에 가기 위해 부족한 성적을 끌어올리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에는 정말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학과는 달랐지만 턱걸이로 언니와 같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보며 동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준 큰딸이 효녀라며 언니를 더욱 예뻐하셨습니다. 물론 저 역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아버지는 유독 큰딸인 언니를 보물처럼 아끼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 아빠의 사랑이 샘이 나기도 했지만 저라도 언니처럼 똑똑하고 착한 데다 예쁘기까지 한 딸이 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란 생각에 인해 수긍하곤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각자 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우리 자매의 우애는 변함없이 깊었습니다. 언니는 화장품 회사에, 저는 식품 회사에 다니며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도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언니, 오늘 약속 없어? 퇴근하고 오랜만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좋지. 마침 오늘 부모님 두 분 다 모임 있으셔서 늦으신댔어. 이참에 우리 2차로 나이트도 가볼래? 보수적인 아버지 몰래 나이트클럽에 함께 다녀오며 짜릿한 일탈을 즐기기도 하고 월급을 모아 부모님 없이 둘이서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구경하다가 신난 나머지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아찔한 경험도 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반짝이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져 속상할 때면 우리는 포장마차에 마주 앉아 소주 몇 병을 비우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한 번은 언니가 헤어진 남자에게 스토킹을 당해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집 앞에서 언니의 옷깃을 붙잡고 놔주지 않던 그 남자에게 제가 달려가 발차기를 날려준 적도 있었죠. 태권도와 유도를 배워뒀던 것이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던 우리는 각자의 결혼식에서 서로를 위한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내 동생이 내 언니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생각에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 둘 다 노래를 부르다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죠.
부모님께서는 부모도 안 우는데 자매들끼리 난리라며 핀잔을 주셨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결혼 후에는 각자의 가정이 생기면서 예전처럼 매일부터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언니는 딸 둘을 낳았고 저 역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으며 엄마로서의 삶에 충실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육아를 도와주고 주말이면 남편들까지 함께 모여 식사하며 변함없이 가깝게 지냈습니다.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제게는 형부가 되는 그 사람은 공무원이었는데 정말 부처님이라고 불릴 만큼 선하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에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었고 저희 부모님께는 친아들 이상으로 살갑게 대했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고 1년 만에 회사에 복직했을 때 갑자기 일하면 힘들 거라며 피로회복에 좋은 보약을 지어다 줄 만큼 다정한 사람이었죠. 제 남편 역시 형부 못지않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셰프로 일하던 남편은 예에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형부처럼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저희 부모님께 사위 노릇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가끔 친정에 와서 멋진 요리 솜씨를 발휘해 근사한 이탈리아 요리를 대접할 때면 부모님께서는 사위들 하나는 정말 잘 얻었다며 흐뭇해하셨죠. 저와 언니는 그 흔하다는 시집살이 한 번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시누이와 시동생도 저를 늘 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결혼 생활이 안정되자 남편과 저의 일도 순조롭게 풀려나갔습니다. 저는 꽤 긴 육아휴직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비교적 빨리 승진했고 남편은 아들이 4살 되던 해에 드디어 자신의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좋은 위치 덕분에 금세 자리를 잡았죠. 비극의 서막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레스토랑이 2년쯤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니네 가족과 다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언니가 조심스럽게 제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부, 혹시 제부 식당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전부터 서양 요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집에서 취미로 만들다 보니 이젠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형부 역시 언니의 새로운 꿈을 응원한다며 남편에게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은 흔쾌히 언니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날 이후 언니는 남편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원래부터 손재주가 좋고 똑똑했던 사람이라 레스토랑 일도 금방 익혔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언니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여보, 처형 정말 대단해. 손도 야무지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서 다른 어린 직원들보다 훨씬 일을 잘해. 선배 대접도 깍듯하게 잘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 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이 나서 레스토랑에서 배운 요리를 집에서 만들어 저희 집에 가져다 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제 남편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원주야,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지? 제부한테 배운 대로 만들었어. 제부 말이야,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 평소엔 다정해도 주방에만 들어가면 눈빛부터 달라져. 어찌나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한지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런 제부 보려고 오는 여자 단골 손님도 엄청 많다니까? 내가 긴장 좀 해야겠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역시 내 남편이 멋진 사람이구나 싶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칭찬의 방향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저와 형부가 있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언니의 외모를 칭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형님, 그거 아세요?
처형이 가게에서 남자 손님한테 전화번호를 받은 게 벌써 2번째예요. 하긴 누가 처형을 애 둘 엄마로 보겠어요. 피부도 너무 좋고 많이 봐야 30대 초반으로 보이죠. 형님은 처형처럼 똑똑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두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평소 저 외에는 다른 여자에게 외모 칭찬을 하는 법이 없던 남편이었기에 조금 이해했지만 저는 그저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며 많이 친해졌기 때문이라고 가족끼리의 훈훈한 칭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두 사람 사이에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될 더럽고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기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은 언니가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2년이 되던 해 아주 우연한 계기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당시 37살이었던 저는 1박 2일 일정으로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남편은 이틀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무척 아쉬워했죠.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니 거래처 사정으로 다음날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첫날 업무만 일찍 마치고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에 저는 일부러 연락도 하지 않고 밤늦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저희 동 근처에는 자리가 없어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저희 동현관 입구에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의 남녀가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웃 주민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모습과 목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헤어지기 너무 아쉽다.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한 잔만 더 하고 가면 안 돼. 안 돼. 애들 깨기라도 하면 어떡해. 집사람한테 이상한 말 할지도 몰라. 나도 자기가 보고 싶어서 잠깐 불러내긴 했지만 애들만 계속 집에 두는 것도 걱정되니까 빨리 들어가 봐야 해.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처럼 애틋하게 껴안고 뺨을 부비고 있던 두 사람. 그들은 바로 제 남편과 제 언니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끔찍한 장면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찰칵하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았습니다. 소리에 놀란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를 들은 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남편에게 다가간 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일단 남편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똑바로 말해. 언제부터 그 더러운 짓거리로 우리 가족을 농락한 건지. 전부 다 봤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1년쯤 됐어. 미안해. 여보. 처음엔 나도 이러면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어. 근데 볼수록 처형이 너무 멋지고 예뻐 보였어. 게다가 처형도 나랑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는 도저히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 당신 입장에선 기가 차겠지만 우리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 사랑. 그 더러운 단어를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남편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사랑,
그놈의 사랑이 그렇게 대단해서 고작 8살, 7살짜리 애들을 집에 내버려 두고 나가서 술을 마셔? 그것도 내 언니랑. 내가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내 언니랑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남편은 우리가 괴롭지 않았겠냐며 형님과 당신을 생각하면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역겨운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친 뒤 저는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워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 놀란 부모님께 아이들을 잠시 맡긴 후 저는 곧바로 언니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시각에 언니가 갈 곳은 집밖에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어준 것은 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 언니가 저를 보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착한 형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진실은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을 형부에게 보여주며 방금 전 있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형부, 언니는 친구 만나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제 남편이랑 이런 더러운 짓을 하러 나갔던 거예요. 우리는 이 인간들한테 무려 1년 동안이나 속았던 거라고요. 엄청난 충격에 형부는 말문이 막힌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언니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형부한테 그리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세상에서 부모님 다음으로 믿었던 사람이 언니랑 내 남편이었어. 그걸 알면서 어떻게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 이 집으로 도망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너나 내 남편이나 그냥 발정난 짐승이야. 언니는 제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형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더욱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나 제부가 너무 좋아요. 모든 걸 잃는다고 해도 상관없을 만큼 좋아서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악담을 퍼부은 뒤 뒷일은 형부에게 맡기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 경악스러운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당장 두 사람을 집으로 부르셨고 결국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 그대로 두 사람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린 언니의 고백에 엄마는 그 자리에 쓰러져 오열하셨고 아빠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절규하셨습니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천하의 몹쓸 것들. 결국 아빠는 언니에게 2번 다시 이 집에 발 디딜 생각도 하지 말라며 앞으로 내 딸로 여기지 않겠다고 의절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부모님, 즉 시부모님께서는 아들의 만행을 전해 듣고 시어머니께서 충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 후 온 가족이 저를 찾아와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눈물로 사죄하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시부모님께 언니와의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애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와 형부는 그 더러운 두 사람과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들은 이혼 과정 내내 단 한 번도 아이들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지저분한 사랑에 눈이 멀어 자식의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있다며 저희에게 양육권과 재산을 대부분 양보했지만 그 입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역겨워 저는 그들 발치에 침을 뱉어주었습니다. 양심. 세상 모든 사람이 양심을 논해도 너희 둘만큼은 그딴 말 입에 올리면 안 돼. 평생 너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
천벌받을 인간들아, 이혼이 마무리되자마자 두 사람은 보란듯이 함께 한국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언니가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더군요. 엄마, 우리 동남아 쪽에서 식당 차렸어.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한 번쯤은 날 이해하고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미안해. 이해와 용서라니. 가족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고 어떻게 저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한동안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형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 그 착한 사람은 명절이면 조카들을 데리고 있지 않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볼 때마다 수척해지는 형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과연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형부와 조카들을 위해 저는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 끔찍한 배신 속에서도 남겨진 우리는 서로를 보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바로 가족입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등을 기대어 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우리는 그 끈끈한 정과 믿음 속에서 평생의 안식을 얻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그 가족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배신의 칼날을 꽂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한 평범했던 여성이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 바로 언니와 남편에게 받은 끔찍한 상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에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40대 여성입니다. 이로는 2살 터울의 언니가 한 명 있었죠. 어릴 적 제게 언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저보다 훨씬 예쁜 외모에 공부까지 잘했던 언니는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우상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도 저 멀리서 언니의 모습이 보이면 저는 마치 영웅이라도 만난 듯 달려가 친구들에게 소리치곤 했습니다. 얘들아, 인사해. 우리 언니야. 정말 예쁘지? 우리 언니는 공부도 엄청 잘해서 시험만 보면 전부 100점이야. 제 자랑에 어깨를 으쓱하며 쑥스럽게 웃던 언니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그런 언니의 뒤를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언니는 제게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언니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언니가 입는 옷 스타일을 따라하고 언니가 다니는 서울의 명문대에 가기 위해 부족한 성적을 끌어올리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에는 정말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학과는 달랐지만 턱걸이로 언니와 같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보며 동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준 큰딸이 효녀라며 언니를 더욱 예뻐하셨습니다. 물론 저 역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아버지는 유독 큰딸인 언니를 보물처럼 아끼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 아빠의 사랑이 샘이 나기도 했지만 저라도 언니처럼 똑똑하고 착한 데다 예쁘기까지 한 딸이 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란 생각에 인해 수긍하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각자 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우리 자매의 우애는 변함없이 깊었습니다. 언니는 화장품 회사에, 저는 식품 회사에 다니며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도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언니, 오늘 약속 없어? 퇴근하고 오랜만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좋지.
마침 오늘 부모님 두 분 다 모임 있으셔서 늦으신댔어. 이참에 우리 2차로 나이트도 가볼래? 보수적인 아버지 몰래 나이트클럽에 함께 다녀오며 짜릿한 일탈을 즐기기도 하고 월급을 모아 부모님 없이 둘이서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구경하다가 신난 나머지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아찔한 경험도 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반짝이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져 속상할 때면 우리는 포장마차에 마주 앉아 소주 몇 병을 비우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한 번은 언니가 헤어진 남자에게 스토킹을 당해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집 앞에서 언니의 옷깃을 붙잡고 놔주지 않던 그 남자에게 제가 달려가 발차기를 날려준 적도 있었죠. 태권도와 유도를 배워뒀던 것이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던 우리는 각자의 결혼식에서 서로를 위한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내 동생이 내 언니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생각에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 둘 다 노래를 부르다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죠. 부모님께서는 부모도 안 우는데 자매들끼리 난리라며 핀잔을 주셨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결혼 후에는 각자의 가정이 생기면서 예전처럼 매일부터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언니는 딸 둘을 낳았고 저 역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으며 엄마로서의 삶에 충실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육아를 도와주고 주말이면 남편들까지 함께 모여 식사하며 변함없이 가깝게 지냈습니다.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제게는 형부가 되는 그 사람은 공무원이었는데 정말 부처님이라고 불릴 만큼 선하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에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었고 저희 부모님께는 친아들 이상으로 살갑게 대했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고 1년 만에 회사에 복직했을 때 갑자기 일하면 힘들 거라며 피로회복에 좋은 보약을 지어다 줄 만큼 다정한 사람이었죠. 제 남편 역시 형부 못지않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셰프로 일하던 남편은 예에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형부처럼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저희 부모님께 사위 노릇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가끔 친정에 와서 멋진 요리 솜씨를 발휘해 근사한 이탈리아 요리를 대접할 때면 부모님께서는 사위들 하나는 정말 잘 얻었다며 흐뭇해하셨죠. 저와 언니는 그 흔하다는 시집살이 한 번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시누이와 시동생도 저를 늘 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결혼 생활이 안정되자 남편과 저의 일도 순조롭게 풀려나갔습니다. 저는 꽤 긴 육아휴직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비교적 빨리 승진했고 남편은 아들이 4살 되던 해에 드디어 자신의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좋은 위치 덕분에 금세 자리를 잡았죠. 비극의 서막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레스토랑이 2년쯤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니네 가족과 다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언니가 조심스럽게 제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부, 혹시 제부 식당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전부터 서양 요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집에서 취미로 만들다 보니 이젠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형부 역시 언니의 새로운 꿈을 응원한다며 남편에게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은 흔쾌히 언니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날 이후 언니는 남편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원래부터 손재주가 좋고 똑똑했던 사람이라 레스토랑 일도 금방 익혔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언니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여보, 처형 정말 대단해.
손도 야무지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서 다른 어린 직원들보다 훨씬 일을 잘해. 선배 대접도 깍듯하게 잘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 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이 나서 레스토랑에서 배운 요리를 집에서 만들어 저희 집에 가져다 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제 남편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원주야,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지? 제부한테 배운 대로 만들었어. 제부 말이야,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 평소엔 다정해도 주방에만 들어가면 눈빛부터 달라져. 어찌나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한지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런 제부 보려고 오는 여자 단골 손님도 엄청 많다니까? 내가 긴장 좀 해야겠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역시 내 남편이 멋진 사람이구나 싶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칭찬의 방향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저와 형부가 있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언니의 외모를 칭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형님, 그거 아세요? 처형이 가게에서 남자 손님한테 전화번호를 받은 게 벌써 2번째예요. 하긴 누가 처형을 애 둘 엄마로 보겠어요. 피부도 너무 좋고 많이 봐야 30대 초반으로 보이죠. 형님은 처형처럼 똑똑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두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평소 저 외에는 다른 여자에게 외모 칭찬을 하는 법이 없던 남편이었기에 조금 이하했지만 저는 그저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며 많이 친해졌기 때문이라고 가족끼리의 훈훈한 칭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두 사람 사이에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될 더럽고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기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은 언니가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2년이 되던 해 아주 우연한 계기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당시 37살이었던 저는 1박 2일 일정으로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남편은 이틀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무척 아쉬워했죠.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니 거래처 사정으로 다음날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첫날 업무만 일찍 마치고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에 저는 일부러 연락도 하지 않고 밤늦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저희 동 근처에는 자리가 없어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저희 동현관 입구에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의 남녀가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웃 주민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모습과 목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헤어지기 너무 아쉽다.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한 잔만 더 하고 가면 안 돼. 안 돼. 애들 깨기라도 하면 어떡해. 집사람한테 이상한 말 할지도 몰라. 나도 자기가 보고 싶어서 잠깐 불러내긴 했지만 애들만 계속 집에 두는 것도 걱정되니까 빨리 들어가 봐야 해.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처럼 애틋하게 껴안고 뺨을 부비고 있던 두 사람. 그들은 바로 제 남편과 제 언니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끔찍한 장면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찰칵하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았습니다. 소리에 놀란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를 들은 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남편에게 다가간 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일단 남편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똑바로 말해. 언제부터 그 더러운 짓거리로 우리 가족을 농락한 건지. 전부 다 봤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1년쯤 됐어. 미안해. 여보. 처음엔 나도 이러면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어. 근데 볼수록 처형이 너무 멋지고 예뻐 보였어. 게다가 처형도 나랑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는 도저히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 당신 입장에선 기가 차겠지만 우리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 사랑. 그 더러운 단어를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남편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사랑. 그놈의 사랑이 그렇게 대단해서 고작 8살, 7살짜리 애들을 집에 내버려 두고 나가서 술을 마셔? 그것도 내 언니랑. 내가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내 언니랑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남편은 우리가 괴롭지 않았겠냐며 형님과 당신을 생각하면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역겨운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친 뒤 저는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워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 놀란 부모님께 아이들을 잠시 맡긴 후 저는 곧바로 언니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시각에 언니가 갈 곳은 집밖에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어준 것은 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 언니가 저를 보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착한 형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진실은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을 형부에게 보여주며 방금 전 있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형부, 언니는 친구 만나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제 남편이랑 이런 더러운 짓을 하러 나갔던 거예요. 우리는 이 인간들한테 무려 1년 동안이나 속았던 거라고요. 엄청난 충격에 형부는 말문이 막힌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언니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형부한테 그리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세상에서 부모님 다음으로 믿었던 사람이 언니랑 내 남편이었어. 그걸 알면서 어떻게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 이 집으로 도망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너나 내 남편이나 그냥 발정난 짐승이야. 언니는 제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형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더욱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나 제부가 너무 좋아요. 모든 걸 잃는다고 해도 상관없을 만큼 좋아서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악담을 퍼부은 뒤 뒷일은 형부에게 맡기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 경악스러운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당장 두 사람을 집으로 부르셨고 결국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 그대로 두 사람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린 언니의 고백에 엄마는 그 자리에 쓰러져 오열하셨고 아빠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절규하셨습니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천하의 몹쓸 것들.
결국 아빠는 언니에게 2번 다시 이 집에 발 디딜 생각도 하지 말라며 앞으로 내 딸로 여기지 않겠다고 의절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부모님, 즉 시부모님께서는 아들의 만행을 전해 듣고 시어머니께서 충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 후 온 가족이 저를 찾아와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눈물로 사죄하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시부모님께 언니와의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애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와 형부는 그 더러운 2사람과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들은 이혼 과정 내내 단 한 번도 아이들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지저분한 사랑에 눈이 멀어 자식의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있다며 저희에게 양육권과 재산을 대부분 양보했지만 그 입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역겨워 저는 그들 발치에 침을 뱉어주었습니다. 양심. 세상 모든 사람이 양심을 논해도 너희 둘만큼은 그딴 말 입에 올리면 안 돼. 평생 너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 천벌받을 인간들아. 이혼이 마무리되자마자 2사람은 보란듯이 함께 한국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언니가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더군요. 엄마, 우리 동남아 쪽에서 식당 차렸어.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한 번쯤은 날 이해하고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미안해. 이해와 용서라니. 가족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고 어떻게 저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한동안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형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 그 착한 사람은 명절이면 조카들을 데리고 있지 않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볼 때마다 수척해지는 형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과연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형부와 조카들을 위해 저는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 끔찍한 배신 속에서도 남겨진 우리는 서로를 보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바로 가족입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등을 기대어 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우리는 그 끈끈한 정과 믿음 속에서 평생의 안식을 얻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그 가족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배신의 칼날을 꽂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한 평범했던 여성이 가장 사랑했던 2사람, 바로 언니와 남편에게 받은 끔찍한 상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에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40대 여성입니다. 이로는 2살 터울의 언니가 한 명 있었죠. 어릴 적 제게 언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저보다 훨씬 예쁜 외모에 공부까지 잘했던 언니는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우상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도 저 멀리서 언니의 모습이 보이면 저는 마치 영웅이라도 만난 듯 달려가 친구들에게 소리치곤 했습니다. 얘들아, 인사해. 우리 언니야. 정말 예쁘지? 우리 언니는 공부도 엄청 잘해서 시험만 보면 전부 100점이야. 제 자랑에 어깨를 으쓱하며 쑥스럽게 웃던 언니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그런 언니의 뒤를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언니는 제게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언니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언니가 입는 옷 스타일을 따라하고 언니가 다니는 서울의 명문대에 가기 위해 부족한 성적을 끌어올리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에는 정말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학과는 달랐지만 턱걸이로 언니와 같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보며 동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준 큰딸이 효녀라며 언니를 더욱 예뻐하셨습니다. 물론 저 역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아버지는 유독 큰딸인 언니를 보물처럼 아끼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 아빠의 사랑이 셈이 나기도 했지만 저라도 언니처럼 똑똑하고 착한 데다 예쁘기까지 한 딸이 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란 생각에 인해 수긍하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각자 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우리 자매의 우애는 변함없이 깊었습니다. 언니는 화장품 회사에, 저는 식품 회사에 다니며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도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언니, 오늘 약속 없어? 퇴근하고 오랜만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좋지. 마침 오늘 부모님 두 분 다 모임 있으셔서 늦으신댔어. 이참에 우리 2차로 나이트도 가볼래? 보수적인 아버지 몰래 나이트클럽에 함께 다녀오며 짜릿한 일탈을 즐기기도 하고 월급을 모아 부모님 없이 둘이서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구경하다가 신난 나머지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아찔한 경험도 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반짝이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져 속상할 때면 우리는 포장마차에 마주 앉아 소주 몇 병을 비우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한 번은 언니가 헤어진 남자에게 스토킹을 당해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집 앞에서 언니의 옷깃을 붙잡고 놔주지 않던 그 남자에게 제가 달려가 발차기를 날려준 적도 있었죠. 태권도와 유도를 배워뒀던 것이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던 우리는 각자의 결혼식에서 서로를 위한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내 동생이 내 언니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생각에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 둘 다 노래를 부르다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죠. 부모님께서는 부모도 안 우는데 자매들끼리 난리라며 핀잔을 주셨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결혼 후에는 각자의 가정이 생기면서 예전처럼 매일부터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언니는 딸 둘을 낳았고 저 역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으며 엄마로서의 삶에 충실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육아를 도와주고 주말이면 남편들까지 함께 모여 식사하며 변함없이 가깝게 지냈습니다.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제게는 형부가 되는 그 사람은 공무원이었는데 정말 부처님이라고 불릴 만큼 선하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에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었고 저희 부모님께는 친아들 이상으로 살갑게 대했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고 1년 만에 회사에 복직했을 때 갑자기 일하면 힘들 거라며 피로회복에 좋은 보약을 지어다 줄 만큼 다정한 사람이었죠. 제 남편 역시 형부 못지않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셰프로 일하던 남편은 예에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형부처럼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저희 부모님께 사위 노릇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가끔 친정에 와서 멋진 요리 솜씨를 발휘해 근사한 이탈리아 요리를 대접할 때면 부모님께서는 사위들 하나는 정말 잘 얻었다며 흐뭇해하셨죠. 저와 언니는 그 흔하다는 시집살이 한 번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시누이와 시동생도 저를 늘 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결혼 생활이 안정되자 남편과 저의 일도 순조롭게 풀려나갔습니다. 저는 꽤 긴 육아휴직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비교적 빨리 승진했고
남편은 아들이 4살 되던 해에 드디어 자신의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좋은 위치 덕분에 금세 자리를 잡았죠. 비극의 서막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레스토랑이 2년쯤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니네 가족과 다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언니가 조심스럽게 제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부, 혹시 제부 식당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전부터 서양 요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집에서 취미로 만들다 보니 이젠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형부 역시 언니의 새로운 꿈을 응원한다며 남편에게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은 흔쾌히 언니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날 이후 언니는 남편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원래부터 손재주가 좋고 똑똑했던 사람이라 레스토랑 일도 금방 익혔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언니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여보, 처형 정말 대단해. 손도 야무지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서 다른 어린 직원들보다 훨씬 일을 잘해. 선배 대접도 깍듯하게 잘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 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이 나서 레스토랑에서 배운 요리를 집에서 만들어 저희 집에 가져다 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제 남편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원주야,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지? 제부한테 배운 대로 만들었어. 제부 말이야,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 평소엔 다정해도 주방에만 들어가면 눈빛부터 달라져. 어찌나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한지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런 제부 보려고 오는 여자 단골 손님도 엄청 많다니까? 내가 긴장 좀 해야겠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역시 내 남편이 멋진 사람이구나 싶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칭찬의 방향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저와 형부가 있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언니의 외모를 칭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형님, 그거 아세요? 처형이 가게에서 남자 손님한테 전화번호를 받은 게 벌써 2번째예요. 하긴 누가 처형을 애 둘 엄마로 보겠어요. 피부도 너무 좋고 많이 봐야 30대 초반으로 보이죠. 형님은 처형처럼 똑똑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두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평소 저 외에는 다른 여자에게 외모 칭찬을 하는 법이 없던 남편이었기에 조금 의아했지만 저는 그저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며 많이 친해졌기 때문이라고 가족끼리의 훈훈한 칭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두 사람 사이에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될 더럽고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기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은 언니가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2년이 되던 해 아주 우연한 계기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당시 37살이었던 저는 1박 2일 일정으로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남편은 이틀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무척 아쉬워했죠.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니 거래처 사정으로 다음날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첫날 업무만 일찍 마치고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에 저는 일부러 연락도 하지 않고 밤늦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저희 동 근처에는 자리가 없어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저희 동현관 입구에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의 남녀가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웃 주민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모습과 목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헤어지기 너무 아쉽다.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한 잔만 더 하고 가면 안 돼. 안 돼. 애들 깨기라도 하면 어떡해. 집사람한테 이상한 말 할지도 몰라. 나도 자기가 보고 싶어서 잠깐 불러내긴 했지만 애들만 계속 집에 두는 것도 걱정되니까 빨리 들어가 봐야 해.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처럼 애틋하게 껴안고 뺨을 부비고 있던 두 사람. 그들은 바로 제 남편과 제 언니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끔찍한 장면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찰칵하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았습니다. 소리에 놀란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를 들은 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남편에게 다가간 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일단 남편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똑바로 말해. 언제부터 그 더러운 짓거리로 우리 가족을 농락한 건지. 전부 다 봤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1년쯤 됐어. 미안해. 여보. 처음엔 나도 이러면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어. 근데 볼수록 처형이 너무 멋지고 예뻐 보였어. 게다가 처형도 나랑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는 도저히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 당신 입장에선 기가 차겠지만 우리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 사랑. 그 더러운 단어를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남편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사랑. 그놈의 사랑이 그렇게 대단해서 고작 8살, 7살짜리 애들을 집에 내버려 두고 나가서 술을 마셔? 그것도 내 언니랑. 내가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내 언니랑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남편은 우리가 괴롭지 않았겠냐며 형님과 당신을 생각하면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역겨운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친 뒤 저는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워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 놀란 부모님께 아이들을 잠시 맡긴 후 저는 곧바로 언니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시각에 언니가 갈 곳은 집밖에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어준 것은 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 언니가 저를 보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착한 형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진실은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을 형부에게 보여주며 방금 전 있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형부, 언니는 친구 만나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제 남편이랑 이런 더러운 짓을 하러 나갔던 거예요. 우리는 이 인간들한테 무려 1년 동안이나 속았던 거라고요. 엄청난 충격에 형부는 말문이 막힌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언니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형부한테 그리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세상에서 부모님 다음으로 믿었던 사람이 언니랑 내 남편이었어. 그걸 알면서 어떻게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
이 집으로 도망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너나 내 남편이나 그냥 발정난 짐승이야. 언니는 제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형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